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만 바라보던 투자자들에게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그 너머에 있는 로봇의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2년 전 인공지능의 순간을 예고했던 젠슨 황이 이번에는 로봇이 챗 GPT처럼 급격히 확산하는 역사적 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 2025 기조연설자로 나선 젠슨 황은 로봇과 자율주행차 같은 물리적인 실체를 갖춘 피지컬 AI를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미래라고 제시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홍 기자, 제가 오늘 이 기조연설을 보면서 이 젠슨 황 CEO가 막 시작하는 이 로봇 산업을 누구보다 먼저 선점하겠다 이런 야심을 좀 엿볼 수 있었는데 그 결과물이 오늘 선보인 이 로봇 개발을 위한 이 플랫폼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젠슨 황이 오늘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 코스모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자금이 들어가는데요. 이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을 통하면 빠르고 저렴하게 로봇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젠슨 황의 설명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AI에게 이제 물리적인 세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는 실제 공간을 학습시키는 개념인데요. 네. 로봇이나 이런 자율주행차가 실제 세계와 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젠슨 황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the world's first data processing pipeline that's CUDA accelerated as well as AI accelerated. All of this is part of the Cosmos platform. And today we're announcing that Cosmos is open licensed. It's open available on GitHub. 네, 여기서 젠슨 황이 언급한 이 쿠다라는 것은 이 AI GPU를 만드는 도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네. 전 세계 대부분의 AI 개발이 이 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쿠다의 사례처럼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이 코스모스를 통해서 로봇과 자율차 플랫폼을 좀 선점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젠슨 황 CEO가 그동안 많은 관심을 모았던 차세대 블랙웰 기반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GPU에 당초 기대와 예상과는 다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가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기조연설에서 좀 관련 업계와 금융시장을 좀 놀라게 했던 젠슨 황의 한마디 앞에서 들어보셨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ur brand new GeForce RTX 50 series Blackwell architecture. The GPU is just a beast. G7 memory from Micron, 1.8 terabytes per second, twice the performance of our last generation. And we now have the ability to intermix AI workloads with computer graphics workloads. 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이 G7 메모리 from Micron입니다. 그동안 외신 등을 통해서는 이번 신제품에 삼성전자의 메모리가 들어갈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 젠슨 황이 직접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걸 좀 확인해 준 겁니다. 네. 블랙웰 기반의 이 지포스 RTX 50 시리즈는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등 이런 PC에 들어가는 GPU인데요. 이번 RTX 50 시리즈가 이제 전작보다 성능은 3배 정도 좋아졌는데 가격은 3분의 1로 대폭 낮췄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가격이 낮아진 만큼 판매량도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삼성 대신 마이크론을 선택하면서 좀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 기조연설에서는 이 젠슨 황이 말한 인공지능의 미래, 이 피지컬 AI의 하나인 이 자율주행차 관련 소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이 도요타와 손잡고 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깜짝 발표를 했죠. 그렇습니다. 젠슨 황이 직접 도요타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도요타와 이 차세대 자율주행차를 개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의 다양한 AI 칩이 자율주행 기술에는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토르라는 이름을 가진 뛰어난 칩을 새롭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 토르는 자동차용 차세대 컴퓨터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막대한 양의 카메라나 레이더 또 센서를 통합해서 다음에 어떤 경로로 이제 주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매년 이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젠슨 황은 완전 자율주행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토르를 탑재한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이 토르가 휴머노이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증시 이슈 짚어보는 박혜린의 마켓 톡톡 시간입니다. 앞서 홍원표 기자에게 젠슨황의 이번 CES 기조연설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SK 하이닉스와의 굳건한 AI 동맹을 드러낼 것이라 기대했던 시장은 젠슨황의 입에서 RTX 신제품에 SK 하이닉스가 아닌 마이크론의 제품을 탑재한다는 말이 나오자 차게 식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황 CEO의 회동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20만 원 선을 회복했던 SK 하이닉스는 젠슨황의 연설 후 다시 19만 원대로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던 삼성전자 역시도 외인 자금 이탈에 하락 전환했고요. 2,500선을 회복하며 출발했던 코스피 역시 반도체주가 힘이 빠지자 2,490선으로 다시금 내려앉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오늘 차게 식은 업종 또 있습니다. 바로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CS로 반도체주가 기운을 내며 함께 올라왔던 유리기판 관련주의 투심도 오늘 함께 위축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실망 매물이 나왔지만 유리기판 관련주는 반도체주와 함께 연동되는 경향이 있고 AI 반도체 개발 핵심 소재로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은 기판의 코어층을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로 만든 기판으로 기존 기판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는 40% 정도 빨라지고 전력 소비와 패키지 두께는 무려 절반 이상으로 줄어서 AI 서버의 속도를 끌어올릴 핵심 소재로 꼽힙니다.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미국 브로드컴이 유리기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글로벌 기업들이 AI 칩 적용을 위한 유리기판 개발에 나서며 더 주목받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금 CES에선 이렇게 SKC가 AI 데이터 센터에 유리기판이 적용된 모습을 구현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꿈의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 구체적으론 유가증권 시장에선 SKC와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이, 코스닥 시장에선 HB테크놀로지와 YC캠, 필옵틱스 등이 관련 기업으로 꼽힌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CES 2025가 개막했으니 우린 앞서 나가야겠죠. 현지 시간 이달 13일에서 16일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인 2025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우리는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 유망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글로벌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특히 국내 기업 중에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이 메인 세션에서 발표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현재 주가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에서 가장 비싼 황제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같은 기대감에 오늘 장중 주가 10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난해 연간 누적 수주 5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번 컨퍼런스에선 올해 18만 리터 규모의 제5공장과 차세대 항암제인 항체 약물 접합체 전용 생산 시설 가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비전 또한 설명할 예정입니다. 생산 역량 확충과 ADC 쪽에서도 올해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는 최초로 매출 5조 원대를 돌파할 가능성까지 높게 점쳐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잘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공능력 평가 58위의 중견건설사가
고작 60억 원짜리 어음을 못 막아서 무너졌다는 소식은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네, 신 기자. 이 신동아건설이 법정 관리를 선택한 게 고작 60억 원을 못 막아서라는 게 좀 다소 의아합니다. 그렇습니다. 60억 원짜리 어음을 못 막았다는 것은 상징적인 이유일 뿐 신동아건설의 이번 법정 관리는 사전에 충분히 준비돼 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0억 원 어음의 만기가 돌아온 순간에 법정 관리를 결정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신동아건설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공사나 분양을 하고도 제때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신동아건설의 매출 채권은 2023년 말 기준 2,000억 원대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었는데요. 또 지난해에는 더 많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준비된 법정 관리라는 것은 지난달에 있었던 신동아건설의 인사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김용선 회장의 아들인 김세준 사장이 신임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면서 오너 2세 경영을 시작한 것도 법정 관리를 미리 준비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다면 신동아건설이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 관리로 직행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지난해 태영건설 같은 경우는 그 전 단계인 이 워크아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그동안 자산 매각 작업이 쉽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 모두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져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네. 워크아웃은 부도 전에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고 법정 관리는 부도 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법원이 법정 관리를 선택하고 막상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협의가 아닌 판결로 조정한다는 점에서 강제력이 있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이 정한 제3자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유동성을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법원의 조치도 오늘 이뤄졌었는데요. 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신동아건설의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 측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 도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 재산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난해 이 태영건설 사태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쇄도산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금융당국은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 금융위와 금감원의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더라도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신동아건설의 금융권 위험 노출액이 크지 않고 회사채 등 시장에서 차입한 자금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태영건설과 하나하나 비교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권 위험 노출액의 경우 신동아건설의 경우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사이인 반면 태영건설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5조 원에 육박합니다. 네. 또 신동아건설의 경우 이마저도 건물과 토지 등 유형자산과 개발용지 등 재고자산이 담보로 제공돼 있습니다. PF 사업장 규모로 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동아건설은 보면 13곳, 태영건설은 60곳으로 압도적으로 태영건설이 많습니다. 또 신동아건설은 PF 사업장 지금 13곳 중에 자체 시행하고 있는 곳이 한 곳에 불과하고 태영건설의 경우 자체 시행의 건수가 절반에 달합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즉 수분양자의 수도 신동아건설은 700세대, 태영건설은 2만 세대로 차이가 큽니다. 또 신동아건설의 경우 대부분 보증 사업이라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신동아건설이 비상장사인 점도 태영건설과 다르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로 지목됩니다. 네. 그런데 정부 당국의 시각과는 달리 건설업계나 시장 분위기는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이 부동산 사업에 돈을 대는 이 금융회사들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건설 부동산 시장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겠는데요. 특히 지방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 중견 건설사의 경우 최근 2, 3년 새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공사를 해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두 개의 사업만 틀어지게 돼도 급격한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그 악성 미분양이 문제인데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중공후 미분양은 지난해 9월 기준 17,000세대로 2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80%가 지금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지금 할인 분양을 해서라도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인데 네. 할인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성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네.
업계는 시행사보다 시공사, 즉 건설 회사들이 미분양의 리스크를 짊어질 것으로 보고 신동아 건설과 비슷한 체급의 회사들이 올해 좀 유동성이 많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 회사들이 약정한 공사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것을 확약하는 책임 준공 확약을 내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건설사가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까지 져야 하는 부담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부동산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이르면 이번 주 세 번째 상장 도전을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공개 IPO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자 제대로 된 몸값을 받기 위해 전략적인 후퇴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K뱅크가 지난해 통과한 상장 예비심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 상장 절차를 고려하면 이달 중으로 다시 도전에 나서야 하지만 K뱅크는 내부적으로 절차 중단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뱅크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시장에 이 같은 결정을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결정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극도로 위축된 IPO 시장 때문입니다. 지난해 상장을 중단한 기업의 수는 50개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이 중 대부분이 하반기에 몰렸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진 지난달엔 상장에 성공한 7개 기업 가운데 5개가 희망밴드 하단보다도 낮은 공모가를 받아들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 들어 상장 제수에 나서는 기업들은 희망가를 내리거나 공모 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 눈높이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K뱅크도 4,100만 주에 달하는 구주 매출 물량을 비롯해 공모 매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주주들과 협상을 이어갔지만 성공을 확신할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장에선 K뱅크가 이르면 상반기 중 늦어도 연내엔 다시 증시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장 실패 이후 역대 최고 순이익을 신고하는 등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고 걸림돌이던 업비트 의존도가 코인 시장의 화랑세 속에 오히려 성장 요인으로 부상한 점은 호재로 꼽힙니다. 주식 모으기와 파킹 통장 등 신규 서비스에 힘입어 고객 수도 1년 만에 90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다만 경쟁사의 2배 가까운 과도한 밸류에이션 논란을 넘어서기 위해선 더 획기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거나 공모 물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일본의 줄기세포 치료 받으러 간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중증 질환 같은 제한된 경우에만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했지만 오는 2월 첨단 재생의료법 시행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이제 2월부터는 아무나 국내 병원에 가면은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조금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요. 그동안 국내에서 줄기세포처럼 첨단 재생 관련 치료는 임상 연구에 참여하는 환자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 2월부터 범위가 확 넓어지게 됩니다. 네. 임상 연구 참여자가 아닌 환자라도 허가를 받은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암 환자 A 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 씨는 국내에서 임상에 참여하지 않아서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일본에 가지 않아도 A 씨는 암 환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치료를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A 씨는 중증 환자잖아요. 일본처럼 관련 규제가 다 풀린 것은 아니라서 환자의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일본과 비교를 했는데 이 줄기세포 치료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줄기세포 치료만 놓고 보면 일본은 거의 시술 수준으로 자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 2012년에 야마나카 신야 교토대 교수가 줄기세포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후에 일본은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미용이나 안티에이징 목적으로 동네 의원으로 가서 세포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엄격히 금지된 치료 행위지만 일본에서는 점을 빼는 수준으로 문턱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치료가 쉬워지다 보면 뭐 효능이 있는지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제안을 해왔던 것인데요. 법 개정으로 치료가 가능해졌다고 해도 대상은 국내에서는 중대, 희귀, 난치 질환자 등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배아줄기 세포나 유전자를 이용한 치료 같은 경우에 고위험, 중위험 치료로 분류해서 무조건 사전에 임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또 아무 병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재생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상당한 규제가 남아 있지만 그동안 이 줄기세포 치료를 연구했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차바이오텍이나 큐로셀 그리고 지아이셀 등을 수혜 기업으로 꼽고 있습니다. 우선 임상에서만 가능해졌던 치료제 사용이 환자들에게 풀리니까 사용풀 자체가 넓어지는 셈입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임상 자체에서 연구 대상 제한이 확대되는 점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원래는 이제 임상도 희귀 난치 질환자에서만 가능을 했었는데요. 일반 질환의 대상으로도 연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세포 치료제를 개발 중인 한 기업에게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현재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후보 물질 임상 중인데 해당 물질을 염증성 질환 등 다른 부분으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구 제한이 풀려서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세포나 유전자 치료를 보다 편하게 받는 방향 쪽으로 좀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업계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조건을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희귀, 난치, 중대 질환자에 한해 임상에서만 첨단 재생 의료가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임상 참여자가 아니라도 치료가 가능해진 만큼 규제도 계속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